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류한수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이모저모를 다루었습니다. 이 전쟁의 불길은 1918년에 꺼졌지만 그 잿더미 속에는 잔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불이 결국 20해 뒤에 다시 활활 타올랐고 그 불길은 훨씬 더 거셌죠. 이번 강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산물인 제2차 세계대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의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입니다. 이 사진은요, 1938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체인벌린입니다. 뮌헨에서 히틀러와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독일의 그 통치자가 되어서 독재 권력을 세운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에 복수를 하겠다면서 독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 당시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에서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수데텐이라는 지역을 그 강제로 뺏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 위기가 유럽에 퍼졌었는데 이때 깜짝 놀란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뮌헨에서 협상을 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수데텐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영토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적힌 문서를 들고 와서 기자 앞에서 이 문서로 드디어 유럽의 두 번째 세계대전을 막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히틀러는 그 약속을 곧바로 깨버리고 그 뒤에도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계속해서 유럽에서 독일의 어떤 위상과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직전에 히틀러는 그 스탈린과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을 맺죠. 히틀러는 그 독일이 유럽에서 계속 강제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토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영토를 찾으려면 동방으로 진출해서 러시아, 소련을 정복하고 그 땅을 독일의 영토로 삼아야 된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스탈린은 분명히 히틀러가 언젠가는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로 쳐들어올 것이다, 소련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동맹 관계를 제시하면서 영국, 프랑스와 소련이 한데 힘을 합쳐서 독일을 막자, 히틀러의 야욕을 꺾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에 약간의 관심을 보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은 스탈린이 그 지도하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적미적됐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스탈린에게 불가침 조약을 제시하면서 상호 우방 관계를 맺고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할 때 배후의 안전을 확보받으려고 했던 인물이 히틀러였고요. 그런 히틀러의 제안에 스탈린은 호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냉정한 그 냉대를 받고 나서 실망한 나머지 그 반대급부로, 즉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념의적인 그리고 상당히 호전적인 히틀러라도 손을 잡고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곧바로 히틀러가 영국의 동맹국인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독일에게 침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인은 이번에는 참지 않고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군이 자랑하는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초기에 전쟁에 승승장구하죠. 폴란드를 몇 주 만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 폴란드를 제압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부대가 바로 독일의 기갑부대였습니다. 폴란드를 제압한 뒤에 한동안 그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전투 없이 대치를 하다가 한 해 뒤인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죠. 그리고 마지노 요새를 우회해서 프랑스 본토로 진격해서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그 단숨에 패전을 겪게 됩니다.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를 집체로, 즉 그 수백 대를 모아서 운용하기보다는 보병 부대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두 대, 석 대 이런 식으로 전장에 투입했는데 독일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식으로 탱크를 소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수백 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면 훨씬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낸 독일 장군들을 눈여겨보고 등용해서 정권을 부여했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했지만 그 뒤에 그 경험을 거름 삼아서 어떻게든 독일 군대의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했던 상당히 혁신적인 그 독일 장군들과 그런 장군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히틀러의 어떤 초기의 총명함이 결합하면서 폴란드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프랑스를 제압하고 영국을 바다 건너 본국으로 쫓아보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 6월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들인 다음에 히틀러가 파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에펠탑 앞에서 촬영을 했죠. 이때가 바로 히틀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독일 국민이 느꼈던 감정은 크나큰 열광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에게 패배를 겪은 뒤 엄청난 그 분노를 느꼈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불과 한 세대가 흘러가기 전에 새로운 집권자인 히틀러가 적국의 수도였던 파리를 점령하고 그 파리에서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이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에 복수를 했구나, 프랑스를 제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죠. 또 그런 독일 국민들의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히틀러가 파리를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원래 젊었을 때 장래희망이 그 화가, 예술가였죠. 그래서 이 파리의 그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예술을 상당히 보고 싶어 했었는데 파리를 방문하자마자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고요.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독일에서 오늘날과 같은 그 정치인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90%를 훨씬 넘는 그 지지율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의 지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위상을 가진 정치가였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프랑스를 제압한 히틀러는 곧바로 영국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 사이에는 그 바다가 있죠. 근데 영국은 해양 국가이고 엄청나게 강한 함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군은 지상군을 영국 본토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전략 공군이라고 하는 개념, 즉 공군력만으로 항공기 부대만으로 적국의 전쟁 의지를 꺾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독일의 그 폭격기를 동원해서 영국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진은 바로 런던 상공입니다. 저 밑에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그 테임즈 강인데요. 그 테임즈 강 위에 떠 있는 비행기가 독일 폭격기였습니다.
여기는 그 한 대만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그 수십 대, 어떤 경우는 수백 대로 때를 지은 독일 폭격기가 영국을 공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식의 그 공습이 여러 달 동안 그 지속이 되는데 영국의 그 항공 부대가 가까스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 브리튼 전투, 영국 항공전 이렇게 부르죠. 영국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 히틀러의 그 항공기 공격을 막아내긴 하지만 막는다뿐이지 전세를 역전해서 독일을 거꾸로뜨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이점을 이용해서 독일의 공격을 일단은 막아내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계속 물자 지원을 받으면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 바로 1940년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제압하고 프랑스를 제압하고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머지 지역을 석권하면서 완전히 유럽 대륙의 패권자로 떠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1년 6월에 소련을 기습 공격합니다. 1939년에 스탈린과 히틀러 사이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졌지만 히틀러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전쟁 준비를 채 갖추지 못한 소련을 기습 공격해서 세 갈래 방향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 영국, 프랑스, 폴란드를 상대로 실전 경험을 쌓은 독일군은 그런 그 경험을 토대로 상당히 그 효율적인 전투 방식을 구사하면서 그 넓은 러시아 평원을 누비고 다니면서 소련군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요. 저 뒤에 불타고 있는 탱크는 바로 소련이 자랑하는 T-34 전차입니다. 이 T-34 전차는 성능 면에서는 독일 전차보다 더 뛰어났지만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 기술 면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에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우위가 사라지고 독일군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러져 있는 소련군 전차병의 주검을 내려다보는 독일군의 모습에서 1941년 독일의 그 바르바로사 작전이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941년 6월 말에 그 소련 공격을 개시한 독일군이 계속 회속 항진을 거듭해서 1941년 11월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연합 함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 규모로 확대된 상황이 바로 일본의 그 진주만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또 한 차례 거대한 세계대전을 벌이는데요. 일단 연합국을 살펴보면요. 영국의 처칠 총리,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패배의식에 젖어서 항복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독일의 패권을 인정하고 영국의 위상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수모를 감수해서라도 전쟁을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성이 될 때 그 분위기를 막고 영국의 항전 의지를 북돋운 인물이 바로 처칠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는 미국 이외에서 벌어지는, 특히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 그 진주만 기습을 받으면서 미국 여론이 그 일본에 대한 분노심으로 그 참전 의지를 가지게 됐을 때 바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기습 공격한 독일을 상대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오게 된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었죠. 이 세 명의 국가 수반이 한 편을 이룹니다. 바로 연합국 진영이었죠. 반대편에 그 연합국 진영에 맞서 싸우게 된 진영이 바로 이제 추축국 진영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원래 그 나치즘의 어떤 선배격이 되는 체제를 맨 처음 제시하고 실현했던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미국의 패권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일본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일본의 토조 히데키였습니다. 이 세 명의 독재자 그리고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한데 뭉쳐서 추축국 진영을 이루었죠. 이 사진은 1941년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때 독일군은 바로 모스크바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진격하면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열병식이 바로 저 붉은 광장의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소련 정부는 정부 요인들과 장관들과 각종 고위 관리들을 다 우랄 산맥 넘어 시베리아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전해서 어떻게든 그 붕괴를 막아보려는 상태였었죠. 이 당시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꺾일 찰나였었는데 이때 스탈린이 결심을 합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뜻을 바꿔서 11월 7일 바로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는데 이날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 지도자가 수도를 버리지 않고 히틀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순간부터 소련 국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호우적대면서 희망을 잃고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었었는데 싸우자, 독일에 맞서 우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붉은 광장에서 이 열병식을 했던 이 군사들이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어서 모스크바 바로 앞에 있는 독일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컨대 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저 군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독일군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할 때 이 전쟁을 통상적인 전쟁, 즉 적국을 제압해서 자기 나라가 더 우월한 국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절멸해서 없애버리고 그쪽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인종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히틀러에게 그 없애버려야 될 열등한 인종은 바로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못지않게 열등하다고 히틀러가 간주한 인종이 바로 슬라빈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인이었죠. 그리고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 그 음모를 꾸며서 전 세계의 어떤 위기, 전쟁, 전염병, 혁명, 격변 이런 그 사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그 유대인의 음모의 한 결과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다. 따라서 그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 성립한 소비에트 연방은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버렸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에게 유대인은 곧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곧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을 러시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지역을 독일군이 정착지로 삼겠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독일군은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잔혹한 행위를 소련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하게 됩니다. 저것이 1942년도에 오늘날 그 크림반도에서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분풀이로 소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그 소련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전 세계에 그 퍼지면서 이 독일이 소련에서 수행하는 전쟁이 얼마나 가혹한 끔찍한 인종 전쟁인가를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그 민간인 학살, 그러니까 독일군의 민간인 학살이
비단 저 한 곳이 아니라 그 전쟁이 벌어지는 독소 전쟁이 벌어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런 식의 그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부대는 독일 정규군이 아니라 나치당 밑에 있는 그 무장친위대 내지는 학살을 전담하는 SS 부대의 행위였고, 일반 정규군 독일 군인들은 저런 식의 민간인 학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독일의 그 젊은 역사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서 저런 민간인 학살에 나치의 무장친위대 SS뿐만 아니라 독일 정규군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어떤 경우는 주도적으로 저런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역사학계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나치 당 밑에 있는 특수한 부대의 그 만행이 아니라 독일군 전체의 어떤 그 행위였다는 사실이 거의 그 팩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반도는 동아시아에 그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우리에게 가까운,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태평양 전쟁에 더 관심이 쏠렸었고요. 그리고 그 냉전 시대에는 이 한국이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냉전 시대의 그 이념 대립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동부전선보다는 영국과 미국군이 활약을 하는, 그리고 승리했던 그 유럽의 서부전선에 그 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었고, 대중의 인식에도 패튼 장군이라든지 몽고메리 장군이라든지 아이젠하워 같은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서부전선이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독소전쟁, 즉 그 유럽전선의 동부전선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력과 물자의 규모 면에서 유럽 전역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을 압도했는데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전화가 타오르는 지역은 넓었지만 투입된 병력과 물량의 규모는 유럽에 비해 훨씬 작았습니다. 유럽 전역 중에서도 미국은 시종일관 동부전선을 우선시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병력은 4개 사단에 불과했고, 같은 시기 유럽 동부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병력은 260개 사단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독일군 병력의 약 5분의 4가 동부전선에서 소련 군대와 격돌했고, 독일군 사상자의 5분의 4 이상이 동부전선에서 발생하는 등 동부전선의 핵심 전투 독소전쟁은 소련군의 승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뒤에 단행됐고, 유럽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독소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히틀러와 그 밑에 있는 독일 장군들의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히틀러는 아주 그 강력한 그 독재자였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장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적처럼 부렸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독일 장군들과 히틀러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독일 장군들은 독일 사회의 그 엘리트, 특히 귀족 출신 엘리트였기 때문에 히틀러를 벼락출세한 근본 없는 어떤 그런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단지 독일에서 공산주의자의 어떤 권력 획득을 막기 위해서 잠시 이용했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라고 보고, 히틀러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독일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인물로 봤던 것이죠. 반면에 독일 장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즉 부모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저 자리에 올랐던 그런 무능력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감이 사실은 그 히틀러와 독일 군부 그 사이에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그런 그 갈등이 표면화되죠. 기업에 비유하자면 히틀러는 최고 CEO였고 이 독일 장군들은 그 중역 임원이었는데 그 최고 CEO와 임원들 사이에서 협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틈만 나면 서로를 멸시하고 그리고 기회만 닿으면 서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약점을 공격해서 상대를 꺾겠다는 그런 그 불협화음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결국은 독일의 패전이 그 초래하는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전쟁에 패하는데 1945년 그 4월 말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직전에 일종의 흥분 상태에서 독일 장군들을 그 비난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관학교 다니면서 포크질과 나이프질만 하고 사교춤이나 추던 인간들이 특권 때문에 저 자리에 올라서 전쟁을 방해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았다. 저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야지 내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위기에 몰린 최후를 얼마 앞둔 한 인간이 그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히틀러와 독일 군부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반면에 소련군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이 인물은 바로 소련군의 최고 사령관 주코프 장군이죠. 스탈린의 가장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위대한 전술가였는데요. 소련의 스탈린과 이 주코프의 관계는 히틀러와 그 독일 장군들의 관계와 매우 다릅니다. 초기에 그 패배를 경험하면서 스탈린이 군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주코프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스탈린에게 그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면서 전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데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주코프와 그 밑에 다른 여러 그 장군들 그리고 스탈린 사이에 상당히 그 뭐랄까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협조 관계가 유지되었고 이런 협조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소련군이 승리하고 독일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냉전 시대에 나온 여러 그 책에서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그 스탈린이 작전에 실패한 그 소련군 장군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뭐 총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그 막 다뤘다는 식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41년 상황을 빼고는 그 뒤에 1942년, 1944년, 1945년에는 상당히 유기적이고 장군들의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일의 상황과 소련의 상황이 특히 최고 권력자와 군부의 상황이 독일과 소련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었고 이 차이점이 결국 승패를 판가름하게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특히 그 독소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여성 군인입니다. 물론 그 영국과 그 미국에서도 나중에는 독일에서도 여성 인력을 군대에서 활용합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지만 영국과 그 미국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는 여성들을 전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없었어요. 반면에 소련에서는 많은 여군들 한때는 1943년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의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명의 여군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진은 그런 식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소련 여군의 그 일원인데요. 저 총이 바로 그 저격용 총입니다. 저격병으로 활약한 소련군 병사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었고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소련군이 그 저격수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18세부터 22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그 놀라운 정가를 올리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고등학교 고학년, 대학 저학년 연령대의 여성들을 그 동원해서 훈련을 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보신 분은 알 텐데 장자크 하너 감독의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 병사들이 소총이 없어서 한 명은 소총을 쥐고 돌진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소총도 없이 그냥 총알 몇 개만 쥐고 돌진하다가 독일군 총탄에 쓰러진 병사의 손에서 소총을 빼서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병사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어떤 잔인한 소련군의 모습, 이런 그 이미지가 그 소련군을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일 텐데 이것은 사실 허구입니다. 허구이고 또한 거짓입니다. 소련군은 저런 식으로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 식의 그 이미지가 생겨난 것은 그 러시아 혁명 때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러시아 제국 군대가 얼마만큼 형편없는 군대였는가를 그 뭐랄까 알리기 위해서 그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군대가 소총도 없는 병사들을 그 사운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그 선전용 그 이야기를 그 날조해냈는데 그 이미지를 서방 국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러시아군은 그렇게 싸웠으니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를 믿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마치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은 개인 화기도 없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군대라고 하는 그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고 맞지 않는 그 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모습인데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그 소련군의 모습입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1943년 2월에 독일군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독일군은 한 번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적이 없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거나 제2차 세계대전을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독일군은 무적의 군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독일에게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43년 2월에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적적으로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면서 독일군이 무적이 아니구나. 독일군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세계인의 어떤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전투에 져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던 독일의 상황, 그리고 소련의 어떤 사기 진작, 그리고 세계인의 어떤 그 인식 변화를 통해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 즉 독일의 상승세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하강세로 접어드는 가장 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42년 말에 영국에서 나온 신문의 만평입니다. 만평의 제목은 희망의 별인데요. 철모는 소련군의 철모입니다. 영국이 볼 때 독일을 상대로 유럽 대륙에서 치열한 항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소련이었고 소련군이 잘 버텨주고 독일을 제압해야지만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군에게는 바로 소련의 붉은 별이 바로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저 그 포스터는요, 우리가 그 잊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사실 냉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 그것은 바로 소련이 미국과 영국과
한편인 연합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희망이 바로 소련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포스터는 그 무기대여법 포스터인데요. 미국이 진주만 기습 이후에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만 그 위에도 미국의 공업력과 그 산업 능력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막대한 전쟁 물자를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은 영국으로 그리고 그 일부는 소련과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미국의 무기대여법을 선전하는 그 포스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막대한 전쟁 물자가 소련으로 가서 소련군이 그것을 활용해서 독일군과 싸우게 됩니다. 이 장면은 강을 건너고 있는 독일군의 모습입니다. 독일군은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현대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동부전선에 투입되었던 그리고 그 유럽에서 활약했던 독일군의 본 모습을 보자면 선봉 부대는 20세기 현대군이었지만 그 부대를 뒤따르는 후속 부대는 다 저런 식으로 걸어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물자는 말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그런 19세기형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소련군은 트럭을 이용해서 물자를 나릅니다. 이것은 미국의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받은 미국의 화물 차량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군사기지의 그 도열에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식으로 미국으로 받은 화물차를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를 날랐기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투력을 보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승패는 특히 독소전쟁의 승패는 말을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를 나르는 독일군, 화물차를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를 나르는 소련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어서 결국 스탈린이 우위를 점하고 히틀러가 최후를 마치게 되죠. 이것은 1945년 4월의 모습인데요. 소련군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나중에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의 10대 소년을 동원해서 베를린을 지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 사진 뒤 한 2주 뒤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던 시기에 독일 베를린의 제국의회 의사당 꼭대기에는 소련의 붉은 깃발이 날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소련군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저 사진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그 히로시마 상공에서 버섯구름이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소련군은 만주를 공격해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 관동군을 격파하고 있었죠. 지금 하얼빈에 진주한 소련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공격을 받고 만주에서는 소련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2발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그 일왕과 전쟁 지도부 대본영이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과 일본 관동군의 그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본과 그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탈린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독일과 싸움이 끝나면 곧바로 그 일본과 싸움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 바로 1945년 8월이었죠. 그러니까 이 결정에 충격을 받은 일본이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그 무조건 항복선을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을 만들게 한 나라는 바로 소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일본이 그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전후 그 정치 질서가 형성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미국 못지않게 소련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그 중요한 결과는 1차 세계대전까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 패권에 도전했던 독일이 동반 몰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웠던 국가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은 1945년 그 얄타 회담인데요. 이 얄타 회담에 모였던 세 사람의 인물이 바로 처칠과 루즈벨트와 스탈린이죠. 자, 그런데 이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1945년 그 포츠담 회담에서는 연합국의 어떤 그 주역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1945년 4월에 결국 건강을 해쳐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트루만 대통령이 그 차지하고요. 영국의 처칠 총리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애틀리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처칠과 루즈벨트를 상대했던 스탈린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트루만과 애틀리를 상대했던 것이죠. 근데 이 변화가 단지 인물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루즈벨트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로운 세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엔이라고 하는 체제를 구상했던 인물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일을 물리친 다음에 세울 평화로운 세계에서는 소련이 미국의 동반자가 돼야 된다. 이 파트너로서 함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탈린은 그 루스벨트의 그 생각에 동조하고 루스벨트를 신뢰합니다. 이 당시에 그 스탈린은 이념가로서는 현실 정치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의 수괴로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자본주의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의 패권이 인정되는 그 체제일 것이다. 그 안에서 소련은 미국과 동반자로서 함께 그 전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미국, 영국, 소련의 연합은 이질적인 국가들의 불완전한 제휴였으며 불과 물과 기름을 뒤섞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영국 총리 처칠과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 사이에는 엄청난 냉기류가 흘렀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처칠 대신 스탈린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종주국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영국은 식민지 유지에 골몰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공산국가 소련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타도를 표방했습니다. 개성 강하기로 이름난 이 세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좇으면서도 연합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연합국 사이의 결속력을 유지했고 이는 곧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에 맞서서 루즈벨트와 스탈린 사이에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 우호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1945년도 2월에 그런 그 루즈벨트가 목숨을 잃으면서 그 뒤에 후임이 된 트루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 소련은 동반자가 아니라 적대 국가입니다. 상당히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트루만이고요. 루스벨트는 그 스탈린을 끌어안고 포용해서 같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트루만에게는 그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탈린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호 관계, 혈맹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결국 깨지게 되고 그래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냉전 체제였던 것이죠. 저는 역사가로서 한 인간의 어떤 운명이 인류의 역사, 세계의 운명을 그 좌지우지한다는 식의 영웅주의 사관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역사의 특정한 어떤 변곡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는 한 인간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이 엄청난 그 변화를 불러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의 변곡점이 바로 20세기에는 저는 1945년 4월 루스벨트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루즈벨트가 죽지 않고 네 번째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수행했다면 아마도 소련과의 관계가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소련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냉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큰 그림을 가졌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자리에 훨씬 더 그릇이 작다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 정치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스탈린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깨지게 되고 미국과 소련은 혈맹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적대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가 아닌 대결을 택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암흑의 장막이 20세기 후반기 세계에 내려앉았죠. 인류의 미래에는 이런 혈맹이 원수가 되는 어리석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는 결단, 패배에서는 도전, 승리에서는 아량, 평화에서는 선의. 이 문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가 썼고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던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의 그 권두원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만 그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는 전쟁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죠. 현실이 그렇다면 전쟁에 휘말린 인간이 슬기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에 일단 나서면 과감하고 단호해야 하고 지더라도 꿋꿋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야 하며 전쟁이 끝나면 미움을 버리고 적을 벗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기로움만 간직한다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이 보였던 어리석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류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